이틀간 진행된 2025 국회 입법박람회가 조금 전 폐막했습니다. 오 의장은 토크 콘서트를 열고 국민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최근 KT와 롯데카드의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여야는 보안 실태와 부실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 파괴이자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외전.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놓고 맞불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여론전 대결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KT와 롯데카드 등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의 경위를 묻기 위해서 국회 과방위가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의원들은 KT가 해킹 정황을 알고도 늑장 조치했고 은폐하려는 의혹도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과방위 청문회에서는 해킹 사고에 대한 KT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습니다. 특히 KT가 경찰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해킹 정황을 통보받고도 조치가 늦었고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경찰이 KT에 특정 지역의 소액 결제가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게 9월 1일이에요. 경찰이 상황을 통보해 줬는데도 고객 보호 조치를 한 게 9월 6일이에요. 비정상 패턴을 처음 발견한 건 9월 4일이에요. 그래놓고 정작 K사에 침해 사실 신고 전 이상 징후 없었다고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타사들과는 전혀 다른 행태인데 이래도 은폐가 아닙니까? KT가 해커들에게 악용된 펨토셀 장비를 다른 통신사에 비해 부실하게 관리해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KT는 인증서 유효 기간이 10년이어서 한 번 접속하고 나면 그 뒤에는 위치 정보나 소프트웨어 확인 절차 없이 계속 그냥 망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시스템인데 맞나요?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KT가 소액 결제 사건과 연관된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자 과기정통부는 KT의 고의성이 파악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카드의 해킹 보상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과 사고 이후에도 카드 해지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 10개월 무이자 할부 이런 건 너무 한가한 말씀 아닌가 싶은데요. 카드 해지하고 탈퇴하려고 그래도 쉽게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위약금 발생 없이 지금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에 두 기업 대표들은 해킹 사고의 책임을 인정한다며 국민 앞에 사과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꼬집으며 민주당이 입법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 대표는 대통령 탄핵 사례까지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정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에게 청문회를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당 지도부와 상임위가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정 대표는 4년 전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던 국민의힘이 삼권분립 사망을 운운하는 건 내로남불이자 역사의 코미디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실체 없는 회동설을 빌미로 제대로 된 증인도 없이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는 것이야말로 코미디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공수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을 밀어붙이고 탄핵까지 예고하는 건
헌정 파괴이자 입법 쿠데타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려고 하는 빌드업이 시작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말하자면 유죄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적 보복이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려고 대법원장을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을 두고도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이룬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 성과를 세계 만방에 알린 당당한 연설이었다고 호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한반도 냉전 종식 메시지는 실패한 좌파 대북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안보관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과 함께한 국회 첫 입법박람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등 세 가지 의제에 대한 다양한 입법 제안이 나왔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국민의 뜻이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정책과 입법으로 연계하기 위해 열린 2025 국회 입법박람회가 이틀간의 축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150여 개 기관이 참여해 116곳의 부스가 설치됐고 이틀 동안 300여 건이 넘는 국민입법 제안서가 제출됐습니다. 폐막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 뜻이 입법으로 실현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며 국민의 입법 제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박람회가 그냥 한 번의 행사가 아니고 입법으로 결과를 내고 또 국민들 속에 뿌리를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저 뒤에 걸린 슬로건처럼 그 국회가 국민과 함께 그리고 국민들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 되겠다는 각오도 새깁니다. 국민 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입법박람회는 기후위기 극복과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를 의제로 다뤘습니다. 입법박람회 마지막 행사로 열린 국회의장 토크 콘서트. 입법박람회의 세 가지 의제를 가지고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우 의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과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아리백으로 본다면 역시 재생에너지를 정말 실용적인 관점에서 키워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충분히 우리의 기술력과 또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지킨다고 하는 측면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산업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집중하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 같습니다. 민생 경제가 힘든 원인으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구조를 꼽았습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이런 전체적인 성장률을 올리는 문제를 통해서 파이를 키우는 문제가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것을 공정한 거래 구조를 만들어서 그 혜택이 국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밖에 지방소멸 대응 문제에 대해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 이전 기업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오늘 국회 입법박람회에선 정당 정책 배틀도 펼쳐졌습니다. 정년 연장과 부동산 대책, 국채 발행을 주제로 국회 5개 정당의 정책통들이 모여 배틀을 진행했는데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오늘 정책 배틀은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첫 번째 주제로 다뤘습니다. 참석자들은 연구기관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고령층 고용은 증가하지만 고령층은 청년 신규 채용은 4에서 7% 감소할 수 있다는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이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연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오히려 45세에서 55세 사이의 장년 일자리에 영향을 주로 미친다. 청년 일자리보단.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년 연장보다는 재취업이나 직업훈련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정년 연장자의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9.7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37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대한민국 집값의 가장 근원지는 서울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안 됩니다. 민주당은 서울에 74개의 공공개발 사업이 있다며 7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LH가 주택을 공급하는 데 따른 부작용도 지적됐는데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는 오히려 LH가 유리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민간 시장의 경기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LH가 직접 시공할 때 그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주택자나 서민들을 위한 공급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금도 주택 공급률은 100%를 넘지만 무주택자들, 집 없는 사람들이 이미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확장 재정을 위한 국채 발행. 민주당은 신산업 육성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 확대 정책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비 쿠폰 발행 등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지출에 쓰일 때 국채 발행이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선택하면서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전운희 감도는 국회 분위기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이 전략을 꺼내 들었습니다. 산술적으로는 69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에 69일까지 이렇게 최장 기록이 가능합니다만은 이대로 될 가능성 높습니까? 낮습니까? 네, 일단 좀 지켜봐야 될 분위기인 네. 것 같습니다. 원래 민주당은 이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때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이 69개의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야당과의 제대로 된 소통 없이 입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한 국민의힘, 어제 모든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꺼내 들었고 조금 전 열린 의총에서 의원들 다수가 이에 뜻을 모았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지은 내용은 아니지만요. 이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다수당이 진행하는 것을 소수당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면서 처절하게 반대하는 토론이 바로 필리버스터라며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에 대한 동의를 하고 24시간 이후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끝낼 수 있는 게 이 필리버스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수만큼, 즉 산술적으로는 최소 69일 동안의 필리버스터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을 위해서 본회의장에 모여야 하는 여권 의원들은 이대로 가게 되면 추석 연휴 기간까지 제대로 된 지역구 인사를 하지 못하는 등 일정의 부담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제 소속 의원들에게 국민의힘에서는 출국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4가지 쟁점 법안만 처리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럴 경우에 국민의힘이 4개의 법안에 대해서 4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되면 내일부터 오는 일요일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만 아직 여야가 치열하게 수싸움을 벌이고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면 그 국회 라이브 6도 쉬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뚜렷하지 않지만 일요일까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고요. 그 여야 원내 지도부 2+2 합의도 별다른 소득이 없이 끝났고 추가 회동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읽히는 상황인데 특히 법사위에서 이뤄진 그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은 지도부의 동의가 없이 이뤄진 것을 놓고 지금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야 갈등의 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 핵심이 바로 이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불필요한 납득할 수 없는 의혹으로 청문회를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 지도부도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당부했던 상황에서 법사위가 청문회를 지도부와 상의 없이 강행한 것을 놓고 약간의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원내 지도부가 조금 당황했다고 들었다며 소통 문제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부족했다라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젯밤 자신의 SNS를 통해서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글을 쓰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고심하는 분위기가 좀 읽히는 네.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연설 등 중요한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내부가 잡음을 만들어내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와 함께 이 당 지도부의 당부를 일부 중진 의원들이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놓고서 그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놓고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게 어제 그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박주민 의원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여당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인데요. 2016년 20대 총선 때 서울 은평갑에 당선된 이후 3선인 박 의원은 그동안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민주당의 원내수석 부대표를 지냈고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박 의원은 이 서울이 맞이 역할을 하면서 지방도시들과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서울을 대한민국 미래를 이끄는 맞이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그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만 추려서 잠정적으로 출마를 고려하는 그런 의원들을 좀 따져보면요. 여야를 합쳐서 한 10명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사위가 그 자기 정치를 하는 그런 장이 되고 있지 않나. 지금 이슈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다수의 매체에서 여야가 법사위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을 두고 사사건건 충돌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석 기사를 좀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분석이요.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노리는 여야 의원들이 대거 법사위에 배치돼서 이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위한 과열 경쟁에 나서고 있다라고 지적 비판했습니다. 이 강하게 충돌하는 모습을 통해서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건데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각각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의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서영교 전현희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도 이 경기도지사 후보군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법사위의 독자 행보에 대해서 자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원내 지도부는 물론 당에도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사성장군 출신의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 내년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출마를 제안받아서 고심 중이라고 오늘 인터뷰 때 밝히기도 했는데요. 특히 경기도는 인구가 2천만에 달하기 때문에 네. 이 지자체장을 할 경우에 정치 체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 커리어를 통해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코스를 노리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국회에서 나오는 분석이거든요. 그 대선 당시 때 김문수 후보도 경기도지사 출신이었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 8개월여가 남아 있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강성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여야 모두 공공연하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강성 발언과 행보는 한동안 계속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을 우려했고 민주당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빨리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 국방위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성급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주 국방의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북중러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되지도 않은 조건을 성급하게 달성했다라고 평가한다든지 30년 후반기에 취약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하는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는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안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9.19 남북군사 합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합의를 어기는 부분에는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합의를 어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호성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북한을 자극하거나 또 북한의
이 합의했던 내용을 우리 스스로 어겨서 오히려 빌미를 주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방에서의 긴장 완화, 또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 합의가 유지될 수 있고 전방에서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 노력을. 한편 국회 운영위에서는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건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답할 수 있다며 정쟁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국정조사특위 등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 밖에 국회 기록물 관련 업무를 전담할 국회 기록원 설립 근거를 담은 국회 기록원법과 국회 도서관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국회 과방위와 운영위 등 6개 상임위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건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정기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3일부터 월말까지 3주 동안 진행됩니다.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 그리고 여가위 등 겸임 상임위는 11월 초에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상임위가 일정을 확정한 가운데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채택 등 세부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여가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외에도 경력 단절 여성이란 용어를 경력 보유 여성으로 바꾸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 개정안 등 10건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논의하고 올해 말까지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TF를 출범시켰습니다.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규제를 넘어서 발행과 유통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포괄하는 법안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F 위원장을 맡은 이정문 의원은 통화 주권을 보호하고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전을 찾아 산업단지를 방문하고 현장 간담회를 여는 등 충청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나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은 관련 산업과 인재, 인프라 측면에서 대전이 가장 적합하다면서 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한국화학연구원에서 R&D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연구자들이 연구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4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강행 처리대 필리버스터입니다. 내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들을 여야가 합의하기 위해 어제 회동을 가졌죠. 하지만 결국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검찰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를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린 건데요. 정부 조직법을 분리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여러 가지 처리할 거예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전했지만 정부 조직법 관련 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에 막혀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3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당정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정부 조직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수도 있다면서 무제한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우리가 보통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거는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법안들이 문제가 많다. 야당하고 대화해라. 비판과 지적들은 수용해서 더 좋은 정부 조직 법안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필리버스터를 하자라는 의미거든요. 법안의 문제점들을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더 알리려고 하는 목적이거든요.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전략적 지연수를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무제한 필리버스터 예고에 타협 불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법안 처리 순서 어떻게 정하셨을까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할 것 같습니다. 수십 건에 되는 민생 법안에도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라고 하면 아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다음 국감 이후에도 통과를 못 시키는 이런 변수들이 발생하거든요. 민주당은 일단 25일 본회의에 올리는 법안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필리버스터 대결 시 하루에 한 건밖에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비쟁점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는 일단 뒤로 미루겠다는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연말까지도 사실상 국회가 마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필리버스터 국면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조희대 청문회입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선을 그었던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청문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대선 개입부터 여러 가지 의혹들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해야 된다는 전체적인 공감대는 원내 지도부든 당 지도부든 다 갖고 있는 상태고요. 일정에 대한 소통은 좀 부족했던 걸로 보여요. 법사위에서 결정한 청문회에 대해서는 지도부도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삼권 분립 사망 발언이 나오자 정청래 대표는 삼권 분립 사망을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라면서 직격했습니다. 과거 국민의힘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다수당의 독재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려고 하는 빌드업이 시작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말하자면 유죄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적 보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당 독재 완성을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려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청문회 근거가 되는 4인 비밀 회동설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서 망신주기 청문회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일로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것으로 보이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면서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보였습니다. 오늘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우원식 의장을 예방했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우 의장은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을 언급하면서 결자 해지를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의 수장 청문회가 예고돼 있는 만큼 사법부의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당의 원내대표가 추가로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필리버스터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 조직법뿐 아니라 비쟁점 법안도 상정이 돼서 총 6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정말 진행이 된다면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일단 내일 본회의 상황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두 분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먼저 홍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내일 아마 현재까지는 좀 여야 간의 쟁점 법안 한 4개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조직법 등을 포함해서요. 네.
그런데 그 4개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에 24시간이 지나면 국회 그 5분의 3의 동의에 의해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략 한 24시간이 지난 그 시점에서 민주당에 의해서 그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다 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쟁점이 되는 4개 이외에도 전체 현재 그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 예상되는 법안이 총 69개인데 69개 전체를 대상으로 뭐 비쟁점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마 그 최대한 필리버스터 시간을 벌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장 69박 70일 또는 뭐 만약에 하루 이틀 더 늘어진다면 뭐 그 이상의 날짜가 아마 필리버스터의 법안 통과에 올해 연말까지면 쭉 그냥 이어질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사실상 국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안 심의도 그렇고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본회의 그 국감 상황에서도 그 만약에 그 69개에 대한 전체가 걸린다면 본회의 상황에서 한쪽은 필리버스터 진행돼야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국회 정상적인 정기국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건가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 안에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뭔가 그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극적인 어떤 뭐 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일단 내일 필리버스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실제 69건의 필리버스터가 다 진행이 되기에는 국민의힘의 어떤 뭐 좀 인적인 여러 가지 좀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건 좀 불가능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내일 본회의부터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 들어볼까요? 그거는 예를 들면 한 번에 한 3분 정도씩 나눠서 하더라도 69건이면은 한 분이 한 2번 정도씩만 하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인력 차원의 문제는 별로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보다는 오늘 내일 사이에라도 그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대로 쟁점 법안들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들 처리하는 거는 조금 미루고 그 미쟁점 법안들, 미쟁 법안들 이런 거를 먼저 처리하는 동안에 이 쟁점 법안에 대해서 서로 다시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국민의힘의 의견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다시 처리하자는 쪽으로 되면은 필리버스터가 내일 안 되고 그냥 미쟁점 그 민생 법안 처리 쪽으로 갈 가능성이 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은 그렇게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가능성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고 내일 원래대로 민주당이 처리하려고 했던 그 4개 법안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남은 65개 법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민주당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그 안건 의사일정 조정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은 뭐 국정감사고 뭐 법안 심의고 뭐 예산 심사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또 법안도 보통 한 해 회기에 보통 제 기억에는 몇천 건 정도는 처리했던 것 같은데 이게 현실화되면은 1년에 몇백 건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래 되면은 여당도 부담이 클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국민의힘을 그냥 패싱한 데서 온 거라서 국회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는 데서 온 거라서 이거를 좀 바꾸자. 국민의힘하고 좀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타협해가면서 가자는 쪽으로 바뀌면은 그런 필리버스터 가능성은 없겠지만은 계속 그 기조로 가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조의 변화가 있을지 아무튼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최장 69일의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이제 꺼내든 초강수 카드 이와 함께 28일에 서울 장외투쟁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무한 필리버스터 장외투쟁 전략이 과연 중도층의 동조를 얻고 파급력의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두 가지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지금 아마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여러 가지 그 원내 의석의 한계 때문에 자기들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해보겠다 해서 선택한 게 뭐랄까요, 무조건 묻지마 이제 필리버스터를 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사실 본래 취지는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 서로 견해가 다를 때 반대 의견을, 예를 들면 다수 의석을 가진 교수단체는 다수 의석을 통해서 통과시키되 소수 정당의 반대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그 권한을 준다, 이런 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리어 이런 방식보다는 저는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한 3일이든 24시간 만에 끊지 말고 3일이나 얼마의 기간을 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그 확보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쟁점도 아닌 법안에 반대를 하는 것은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고 자칫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이 통과 안 됐을 때 따르는 민생의 어떤 피해 또 국민적 고통을 감안하면 도리어 필리버스터로 인한 국가 경제나 국민적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애투쟁 문제인데요. 장애투쟁의 시대는 좀 끝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애투쟁은 물론 저희도 야당 때 했지만 야당이 장애투쟁을 해서 그리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은 제가 국회의원 한 2012년 이후에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80년대, 90년대까지 그 야당이 장애 집회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언론 환경이 왜곡돼서, 그러니까 소위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언론이 통제되거나 또는 언론의 자유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보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즉 야당의 주장이 보도가 제대로 안 될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인터넷 환경, SNS가 발달이 안 됐을 경우에 제한되는 건데, 지금은 그야말로 개인 유튜버를 표현해서 모든 언론 매체가 지금 확장돼 있고 그 개인 유튜버까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론의 자유가 그 모든 현재로서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이 다 전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어떤 메시지로 국민의 지지를 얻을 거냐,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그 합리적, 중도적 입장에 있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메시지와 싸움을 해나갈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의 방식으로는 중도층의 동조를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지난번 대구 집회 같은 경우도 역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윤호개인 또 부정선거 이런 사실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주장들이 마구 제기됐거든요. 그런 게 서울 집회라고 또 반복되지 않을 리 없고요. 그런 주장들은 도리어 그 국민의힘에 대한 중도층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필리버스터는 이제 하려면 이제 민주당과 좀 조율을 해서 단지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시간을 얻어서 하거나, 어쨌든 장외투쟁의 시대는 좀 이제 지나간 거 아니냐. 이제 SNS로도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어쨌든 지금의 시간적인 타이밍도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중도층의 동력을 얻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기조의 말씀이셨는데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장외투쟁이 옛날만큼의 의미를 가지는 않지만은 장외투쟁은 그냥 그 정치가 있는 한은 계속 갈 거예요. 지금의 시기적으로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미국도 그렇고 그거는 정치가 있는 한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기 얼굴을 내놓고 현장에 나와가지고 살아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갖는 정치적 파워라는 건 그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중요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변화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최후에는 결국은 주권자가 자기 발로 나와서 얼굴 내놓고 목소리 내는 것이 가장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지는 않는데, 그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는 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게 없어진다거나 그걸 안 한다는 그런 시대는 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고민하는 거는 어떻게 이것을 이제 성과 있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죠. 정부 여당은 의석수로서는 이미 국민의힘을 완전히 이제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러면서 그냥 야당이 피해 입는 것까지는 우리 당이 피해자지 국민이 그걸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분들은 그래도 야당이 살아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거보다도 우리 당의 야당인 입장에서 더 절박한 거는 나라의 체제가 국회도 일당 독재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또 행정부도 장악돼 버렸죠. 이제 사법부까지 이재명 대통령 표현대로 네. 정치 권력 밑에 두려고 하는 민주주의, 의회주의, 법치주의가 다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런 국가적 위기를 야당이 국민에게 제대로 이야기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네. 우리가 그렇게 그 여당이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거는 결국은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주장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지지율이 쫙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장외에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그 토하든지 그 두 개 정도가 여당이나 정부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수단 거지. 나머지는 국민의 의석 107석은 아예 그냥 뭐 그럴 때도 안 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두 가지를 고민하는 거죠. 한편에서는 우리의 이 그 주장을 국민들이 지지해가지고 정부 여당이 그걸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또 하나는 밖에서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나라 걱정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터뜨리게 만드는 것. 네. 현실적으로 그밖에 원래 107석을 존중했다면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그 메시지가 나라에 갇힌 위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당의 주장이 국민에게 그 공감을 얻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은 그 목소리를 내고 네. 또 지지율로도 반영이 되고 하는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리 고민이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도부가 고민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소수 야당으로서 이제 할 수 있는 카드가 이제 거의 별로 이제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또 국민의 역풍도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여당도 마찬가지로 역풍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데 바로 이제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이제 지지 입장을 밝혔는데 어쨌든 조희대 청문회 입법부가 사법부의 수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 이제 5월에는 불발이 된 그런 적이 있는데 조희대 회동설과 삼권 분립 위배 이거에 대해 이제 정면 돌파 입장을 밝힌 건데요. 어쨌든 이 조희대 청문회가 자칫 정치적인 파장만 키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좀 홍 의원님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국회는 그 권한 헌법과 그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그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정청래 당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고 또 삼부 요인이라 하더라도 뭐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장, 주요 공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증인감정법에 따라서 국회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그 대법원장 자체가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상대가 저 삼부 요인 중에 가장 그 중요한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적절하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네. 문제가 되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좀 뒤섞여 있는데 우리 당의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의 문제 제기도 그렇고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1년 전,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한 1년여 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그 3심 판결이 대법원 오면 그냥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다녔다 공공연하게. 이게 이제 첫 번째 의혹이고 심지어 두 번째 의혹 제기된 것은 그것이 4월 그 탄핵이 이루어진 직후에 4월 초에 4월 7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월 7일에 한덕수 그 당시 권한대행을 포함해서 대법원장과 그 정상명 그 전 검찰총장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변호인이죠. 네. 그 특수관계인 김축식 씨 등이 모였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후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관계가 좀 불분명해진 것 같아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그러한 그 의혹들, 그러니까 소위 그 대법원장이 그런 정치적 부당한, 그러니까 판결 이전에 정치적인 판단을 했었느냐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시 5월달에 이재명 당 후보의 네. 판결이 이례적으로 빨리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그 조희대 대법원 체계에서 평균 91일이 걸렸는데 네. 이것은 36일 만에 결론이 났었고 또 대선을 불과 1개월여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유력 대선 후보의
사실 후보자 권리를 그러니까 네. 대선 출마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결정을 했다는 측면에서 사법권으로 입법권, 국민의 선출권, 그러니까 직접 투표로 뽑을 수 있는 대통령의 국민 주권을 훼손한 것 아니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청문회가 주로 따져볼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판단으로 대선 개입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 이 부분만은 좀 청문회에서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좀 너무 길지 않게 좀 들어볼까요? 다음 이슈들이 또 있어요. 그거는 이미 그 사실이 아닌 걸로 거의 확정이 됐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제기한 그 민주당 의원들과 지도부가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 될 사안이지. 네. 그거를 그냥 뭉개고 자기들이 가짜 뉴스 퍼뜨린 거는 뭉개고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문회 계속 강행하면서 대법원장 부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나라가 정상으로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대부분 재판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례적으로 좀 땡기어서 기회를 잡았을 때 네. 민주당의 제 기억하는 그 당시에 민주당 반응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마 기대를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빨리 이걸 그 걸림돌을 제거해 주려고 기회를 빨리 잡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기회를 빨리 잡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면은 그때 문제 제기했어야죠. 근데 자기들한테 유리할 것 같으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생각지 않은 그냥 유죄 취지 파기 환상 나오니까 그냥 세상 뒤집어 놓는 그런 걸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고 그거가 지금 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정청래 대표가 지금 막말한 게 한두 건이 아니지만은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런 거는 정말 이 의회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기본 상식을 머리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네. 거꾸로 저는 그 말 듣고 정청래 본인도 뭐 대통령이 뭐라고 다 국민들에 쫓아낸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범법자 대통령이고 전과자 대통령이고 지금 저 재판 제대로 했으면 감옥에 있을 사람인데 대통령 지금 돼 있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게 무슨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네. 저도 집권 여당 대표라면은 저런 식의 그냥 정말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막말을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뭐 반론이 나오실 수도 있을 타이밍인 것 같지만 그 시간 관계상 이 시간이 2개 남았는데 이제 각 한 1분 정도씩 들어볼 수 있는 시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원식 의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만남을 가졌는데 우원식 의장이 이 자리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의 결자 해지를 언급을 했고 천 처장은 이 자리에서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의 동참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우원식 의장의 발언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천 처장이 당연히 할 이야기를 했고 역대에도 그 사법부 개혁할 때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어떤 개혁이든 개혁할 때 그 당사자들 의견을 다 듣는데 이번에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점령하듯이 그렇게 사법 개혁이라고 내걸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사실 우원식 의장님 발언이 좀 유감스러운 게 그러면은 민주당한테 이야기해서 그거는 그대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당사자의 그 사법부 의견도 들어서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할 만큼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권 분립을 무시하는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지 말라, 사법부를 지나치게 공격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입법부도 검도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결과 의장님 말씀을 보면은 그 사법부가 불신을 받고 있으니까 뭐 결자 해지하라고 하는 거는 대법원장 물러가고 뭐 그 규현 판사 바꾸고 뭐 그 이야기 같은데 그 사법부가 물론 국민들에게 일정한 불신을 받고 있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더 불신 받는 거는 국회입니다. 여론조사 해보세요. 제일 바닥이 그 지지 신뢰 바닥이 국회잖아요. 정치고 정치인이고. 그런 이야기를 할 입장이 아니죠. 그래서 사법부가 저렇게 뭐 검찰도 그 국민 불신 받으니까 해체하고 사법부도 불신 받으니까 국회 밑에서 그냥 국회 아래 들어와야 되고 그런 것 같으면은 그 이전에 국회부터 해산해야죠.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 이슈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의 우려는 사법부에 대한 그동안 오랫동안 쌓여졌던 국민의 시선을 대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는 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판결이라든지 또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뭐
그 개입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 사법부가 지금 한 세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나친 엘리트주의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 문화,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 그 일부 판사들의 경우긴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동떨어진 판결이나 또는 윤리유식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있었고, 그때마다 논란이 됐지만 이 문제가 개선되거나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우원식 의장의 지적은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먼저 스스로 환골탈퇴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이 사법개혁의 파동을 사법부가 슬기롭게 넘어갔을 수 있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원론적인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천대엽 그 법원 행정처장 입장에서는 일부 수긍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네. 그 속에서 법원의 독립성을 지켜달라 이런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법원의 독립성을 해칠 이유도 없고 법원의 독립성은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성역화되거나 절대시화될 이유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원이 그 자신들의 권한과 권위를 존중받고 싶다면 그에 걸맞는 사전적인 본인들의 환골탈퇴할 수 있는 개혁적 자세, 그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그 희생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외전 마칠 시간인데 오늘은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전국 상황을 중심으로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